여기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봉인됐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오늘은요, 조선의 한 왕자가 꿨던 꿈이 어떻게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국보가 되었는지 그 기나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다 미스터리에서 시작하잖아요. 이번 이야기도 딱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주 강력한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상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자, 배경은 일본 규슈 지방을 지배했던 정말 막강했던 시마지 가문입니다. 그 집안 창고, 그것도 가장 깊숙한 곳에요. 지난 400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은 채 굳게 닫혀 있던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상자를 봉인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영주 시마주 요시히로였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이 상자를 창고에 넣고는 마치 뭔가 무거운 비밀이라도 숨기는 것처럼 아무도 열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던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가문의 후계자에게 이 상자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집사가 이렇게 조용히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조선에서 온 것입니다. 상자에는 심지어 칼자국과 함께 뭔가 희미한 글씨도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비밀로 해야만 했을까요? 이 길고 긴 침묵을 깬 건 외부에서 온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근대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일본 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시마지 가문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비밀의 상자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마침내 400년 만에 상자가 열리는 그 순간, 그 안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안개에 쌓인 산, 흐르는 듯 멈춘 듯한 물, 그리고 마치 꿈속 풍경처럼 활짝 핀 복사꽃 마을. 네, 바로 목묘도원도였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일본 정부가 만든 새로운 제도 덕분이었어요. 국보라는 게 대체 뭐길래 400년이나 묵은 봉인까지 풀게 만들었던 걸까요? 일본의 문화재 보호는 187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1897년에 법률에 처음으로 국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요. 1949년에 호류지라는 아주 오래된 절에 귀한 벽화가 불타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걸 겪고 나서 이듬해 훨씬 더 체계적인 현대 문화재 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법을 보면 국보의 정의가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 중에서 그 가치가 정말 특별히 뛰어나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그야말로 대체가 불가능한 보물, 이걸 국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재가 바로 국보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중요 문화재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만 뽑아서 국보라는 영예를 주는 아주 까다로운 2단계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국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종의 보물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1960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국보는 총 931건이었습니다. 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국보하면 그림이나 조각상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예품하고 서해나 옛날 책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목유도원도가 속한 회화 분야는 한 15% 정도 되네요. 지리적으로는 어디에 많을까요? 이건 좀 예상이 되시죠? 역시나 역사가 아주 깊은 옛 수도, 교토와 나라, 그리고 현재 수도인 도쿄에 국보가 몰려 있습니다. 문화와 권력의 중심지에 귀한 보물들이 모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국보라는 제도가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다시 우리의 그림, 목유도원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마지 가문이 그토록 꽁꽁 숨기려 했던 이 그림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그림은요, 15세기 조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어느 날 꾼 꿈을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에게 설명해서 단 3일 만에 완성시킨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한나라 왕자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거죠.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꿈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과정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바로 시마즈 요시히로가 임진왜란 때 조선 왕실과 관련된 절에서 약탈해 온 거였어요. 그림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는 이런 폭력의 역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시마즈 가문이 400년이나 상자를 봉인했던 이유, 바로 이 무거운 진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마즈 가문의 창고에서 나온 뒤에도 이 그림의 여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죠. 1920년대에 경제대공황으로 시마즈 가문이 파산하면서 그림은 시장에 나오게 돼요. 그 뒤로 여러 사업가와 미술상의 손을 거치다가 1950년에 델리교라는 종교단체에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꿈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 그 나라의 국보가 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역설적이게도 이 그림을 가져온 시마즈 가문의 한 후손이 남긴 말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맡고 있을 뿐이다. 국보의 진짜 의미는 어쩌면 소유가 아니라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책임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잃어버린 꿈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